2기 첫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첫 강의 해주실 주제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의 개념과 어떤 유형이 있는가, 거기에 따른 활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표준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좋은 방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에이펙 캔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표준 활동이나 그런 데서 거의 가장 앞서서 활동해 주시는 표준의 어떤 보배십니다.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반쯤은 저랑 면접을 하셔서 뵙기도 하고 또 업무 때문에 저를 여기도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뵙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지만 저를 한두 번쯤 뵙는 분들도 또 10번 이상 뵙는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대학교 공공기학부에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강의하는 거는 정보통신 정책과 공공재정 관리론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 한 10여 년 동안 정보통신 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교수하면서 계속 봐왔고요. 그리고 이 분야는 한 10여 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지금 시간이 1시간 한 15분이나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PT 자료로 나가 있는데요. 그래서부터 이 기회까지 하려면 한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표준이란 뭐다 하는 것들은 이 유인물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큰 틀에서의 개념 정리를 첫 시간이니까 도와드리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어린이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한 20조 가까이 투자하고 있어요. R&D. 예산에 한 4억 도 5% 육박하게 쓰고 있죠. 한 20억 쓰고 있습니다. 민간이 한 60억, 70억, 60억이네. 20조, 6, 70조 쓰고 있어서 8, 90조쯤 됩니다. 그러한 돈을 집어넣고 쓰고 있는데 정부는 주로 어디다 쓰면 기초과학 분야에 쓰고 있고 민간은 돈 되는 상용에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부는 기초과학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수학, 논리학 이런 데 외에 상용에 투자를 하면 WTO 제소됩니다. 그래서 기업만이 상용화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이닉스에 정부가 돈 내줬다고 계속 문제를 삼는 이유가 WTO에서는 대학이나 이런 데 기초과학에 돈 투자하는 거는 용이합니다. 왜냐? 기초과학에 투자를 안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발전하는 상용과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은 전 세계가 합의가 된 겁니다. 정부가 투자하기로. 그러나 상용에 돈을 쓰면 WTO 제소된 거죠. 정부는 끊임없이 상용에 돈을 대고 싶은 유혹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제품값을 떨어뜨려 국제시장에 더 팔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이 되지만 그렇게 대리는 순간 WTO에 제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한 8, 90조, 제 여러분이 써놓은 거 보시면 한 80조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R&D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기업의 베개처리에도 어떤 데는 자산으로 잡아놓은 데 있고 결과물은 어느 데는 경기를 터놓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8, 90조, 100억, 100조 안쪽이라고 보고요. 이 R&D를 하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창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R&D지 있는 거 만드는 거 다시 리프레싱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창출이 되는데 그 중에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 건 어디로 가죠? 산업재산권인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거나 실용실현이 되거나 디자인권이 있다는 거죠. 특허는 한 20년, 그 안에는 실용실현은 10년, 디자인권은 한 15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주고 쓰고 싶으면 돈 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할 의욕을 준다. 그런데 모든 R&D가 이 창의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그 순도가 떨어지는 거 있죠. 창의력으로 보면. 그런 것 중에 사회적으로 수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은 생산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조용성이 있죠. 왜냐하면 규격을 같이 하니까. 규격을 같이 하니까 만약에 창문 있잖아요. 창문 틀을 다 일정하로 5개만 만들어 놓는다면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잘 빨리 만들겠어요. 똑같은 걸 갖다 계속 찍어내면 되고 설계사는 설계도 그거에 맞춰서 항상 창문 틀은 4개 중에 하나 선정해서 하면 빨리빨리 설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표준이라는 것이 사회 생산을 높이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표준은 확산을 전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확산을 전제로 한 것이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확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돈 받으면 안 되죠. 돈 받는 건 뭐죠? 특허입니다. 산업 재산권을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창의성은 약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쓰면 굉장히 좋다는 지식과 정보가 표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표준화는 뭐냐? 과정이냐? 지식과 이런 것들이 표준의 형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심의하러 가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거 열심히 봐도 내용을 안다고 그거 심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 한 글자 한 글자가 크게 내용을 바꿔주기 때문에 물결문이냐 뭐 다운편에 정신 바짝 차려서 봐야겠더라고요. 그것만 봐주는 게 있죠. KSA 시리즈가 그거죠. 바로. 그래서 그러한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이 됩니다. 표준화 과정이 제가 저번에 예상서를 보니까 국편 중심으로 한 250억을 쓰더라고요. 그 광의정통부에서 한 100한 몇십억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래 새로운 지식 정보가 창출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람이 꼴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5G가 새로 나오고 그래서 5G를 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사업들이 창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지식과 정보는 항상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거는 기술 규정이나 이런 것이 기술 규정은 강제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법으로 이런 건 지켜라 하는 것들이 있죠. KC 마크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강제 규정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그거보다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기 전에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규정이 없으니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예? 해줘야 맞습니다. 해줘야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은요, 제조자가요, 무엇을 만들었을 때 판매 정부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조한 걸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규정을 두는 거지, 되는 규정을 두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발전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만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더 부합하는 건 블랙리스트만 만들고, 그거 아니다면 물질이나 제품이나 모든 걸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 규정. 왜냐하면 기술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 시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시작되면 싸워서 국회가 공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올해 못 팔고 내년에 팔라 그러면 사업자로는 속타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1년 묵혀 있으려면. 그래서 빨리 취할 수 있는 제도를 요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규제 샌드박스니 ICT 융합 촉진 제도니 그것을 먼저 그 상단에 먼저 만드는 제도가 잠정인증 제도예요. 잠정인증 제도는 지금 현재 규정이 없는 기술 규제에 규정이 없는 누가 제품을 만들어 갖고 왔으면은 그거를 국제 표준이 있는가 혹은 단체 표준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거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시험하고 일단 잠정 인증을 내주고 우리가 기술 비용을 만들면 다시 갖고 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다시 내는 거예요. 정식 인증을 내는 거예요. 그건 제가 8년 전에 최초로 창안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법 이런 거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 갑자기 들여다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아갖고 갑자기 제가 눈치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표준이 되는 건데요. 표준화의 과정에는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뭘 제시한다 그것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 표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합의 과정, 조정 과정 이런 걸 거쳐야 되잖아요. 이 가버넌스라는 말을 쓴 이유가 제가 여기에 그 과거에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누가 다 끌어갔죠. 정부가 사회 문제를 다 주제에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죠? 정부 혼자 주도하기 쉬운가요? 뭐 수기 민주제도니 해갖고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 뭐 투표해봐라 뭐 그러죠. 80년대 들어와서 정부가 사회를 혼자 끌고 가기는 너무 버겁다. 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스스로 느껴서 정부 외의 기구들, 민간단체, 또 다른 사기업, 뭐 시민단체 이런 사람과 연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회가 나가기 시작하는 현상이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버넌스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민간들이 그 정부와의 협조를 하면서 같이 국가를 이끌어갈 상황에 돼 있는 것은요. 과거에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산업화라는 걸 거치면서 민간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과거에 180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 외에 대규모 조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점점 커지고 우리나라도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에 삼성이니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정부도 만들려는 정책도 더 잘 만들지도 몰라요. 훨씬 더. 전 세계 지사를 갖고 있어서 정부도 꿰뚫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부가 협업을 하고 정부가 이런 친구들이랑 협업을 하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찾아내는 게 낫다고 본 것이 거버넌스의 컨셉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표준 쪽에서는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자, 표준이 현대 표준을 19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면은 이제 철강업체들이랑 건축회사들이 영국의 철강에서는 철강을 지들이 알아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고 건축회사는 자기 나름대로 설계 도면을 끓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철강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그걸 일일이 어떤 게 지금 시중에 있나 찾아서 쓰기가 불편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철강의 형태는 한 20가지 정도로 이런 걸로 만들어 주라. 그럼 우리는 그 20가지에 가지고 건축할 때 뭐는 언제 1번 A1은 이런 거 쓰고 A2는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철강에서 좋다. 한 20가지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는 사람도 20가지 중에 하나씩 골라서 하는 게 좋지 매번 시장에 뭐가 나왔는지 상황을 파악해갖고 설계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든 것이 현대 표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현대 표준을 시작한 나라라고 보는데 그때는 민간 스스로 만든 단체였어요. 산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영국에는 민간이 스스로 굴러갔는데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 예를 보면 60년도에 이제 산업화를 우리도 공장도 세우고 모두 해야 되겠고 뭐 해야겠는데 표준에는 제도를 우리 들여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제도를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데려오고 싶은데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한국에 없었거든요. 60년대에. 그러니까 부랴부랴 규격협회니 이런 걸 만들어서 정부가 돈을 줘서 만들어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한국은 2차 대전 후에 한국과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차 대전 후에 그래도 나라 꼴을 제대로 갖추고 뭔가 해본 나라들은 그런 제도를 국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민간이 주도해서 표준화의 과정을 끌고 나가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등은 아직도 미 정부 주도죠. 그래서 이제 이 표준화 과정이 왜 정부가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준 협회에 계신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표준 책자를 만들어서 파는 거 외에는 표준은 공짜이기 때문에 저작권까지 갖고 있는 책값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돈 팔아갖고 별로 돈이 안 돼서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회의를 꾸려나가야지 토론도 해야지 하는 비용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 그 BSI라든가 영국이나 딘이나 이런 데가 제가 듣기로는 살림살이가 항상 꼬잘테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국제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 지원 없이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런 데는 오히려 정부가 조금 더 참여해줬으면 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불편해서 너무 많이 지도하니까 민간이 조금 활력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표준이 만들어졌어요. 그 표준은 사용에 비배적이고 비경합적이에요. 책값은 내지만 그거 쓰는 거에 특허료는 안 내잖아요. 그 누구 못 쓰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같이 써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확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책값만 내면 쓰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표준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디텍토 표준. 그 시장에서 공적 표준은 아닌데 시장에서 절대적 지배력 30-40%의 제품에 들어가 있다. 그거 안 집어넣으면 그걸 안 쫓아가면 어려운 거죠. 민간 자율 표준은 KS가 대표적이죠. 공적 표준에 하나지만 쫓아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단지 KS 쓰면 특정한 스펙, 규격을 만족시켜야 되는 걸 입증을 하는 거죠. 기술 규제는 강제 표준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만이 KC를 닫고 출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굉장히 밝으신 분도 많을 텐데 밝으신 분들은 리뷰를 한 번쯤 하신다 생각하시고 측정 표준, 참여 표준은 사람 표준은요. 제가 이 말 하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동네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박사님 사랑서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시니까 갖춰놓고 설계하는 바람에 매일 머리가 아프시다 그랬는데 여기는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요번에 표준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보통신 정책을 30년 강의하면서 가장 역점이 든 게 가장 쉬운 단어로 중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정보통신 정책을 설명해내는 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교과서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과제를 한 50개 있더라고요. 정보통신 과제를. 그래서 다시 여러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제 손 지나갔더라고요. 50개다 보면 그렇게 돼요. 50개 하다 보면. 이것도 과제하다가 제가 습득한 지식이고 하는 사람이 많지 하다 보니까 자꾸 과제가 주고 하다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주다 보니까 알게 되고 물어볼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명 없어요. 사회과학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이 한 10대 분은 한 20번도 보고 30번도 보셨을 테고 또 다른 기준으로요. 이건 공적 표준이냐 혹은 디텍토냐 공적 표준이냐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측정 참조 산업 표준은요. 측정 표준은 사실 표준의 시작의 원리입니다. 무게, 길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1cm는 어느 정도냐. 최초의 그 고대 이집트에서 학자는 말도 있고 또 진시황이 도량 표준이라 해갖고 무게를 다뤘잖아요. 그 돌에다가 이게 얼마다. 그래서 그 돌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게를. 그게 측정 표준이에요. 100g 얼마다. 돌을 그렇게 깎아야 되는데 돌이
다 100g이 나오고 100g이 정확하게 깎을 방법이 세상에 없죠. 100.0001이 되거나 999.999가 되겠죠. 그게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거 연구하고 있는 거죠. 측정 표준. 그래서 시장은 측정 표준에서 된 거예요. 표준의 시장.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건 통치의 수단이었어요. 상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그걸 쓰지 않는 사람은 강력히 처벌하고 경제 통치의 한 수단으로 측정 표준을 개발 쓰게 합니다. 참조 표준은 여러분들 그 옷 사실 때 미국 가서 옷 사시면은 한국 옷 사이즈 똑같은 거 사세요? 한 치수 작게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옷 사실 때 참조하는 게 참조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면 전 L이나 M을 사는데 한국에서는 XL 사잖아요. XR를. 그러니까 체형에 따라서 참조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참조 표준입니다. 그래서 참조 표준은 XL이라도 XR가 이게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 그 나라 체형을 참조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그 XR이 X 스몰, 미디움 이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의 체형에 구분된 그거에 나눠서 그 사이즈는 그렇게 XR이다 XR 만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그거 자국 국민의 체형을 해가지고 분류해갖고 X 스몰 이렇게 해갖고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옷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산업 표준, 성능 표준이라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산업 표준에는 국제 표준, 국가 표준, 단체 표준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국가 표준 KS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ANS는 미국 표준, D는 독일 표준이고요. 국가 표준이 이제 우리 표준의 핵심 중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국가 표준은 어디서 만드느냐면 한국의 경우에 국제 표준을 따라요. IC 규정이나 ISO 규정이나 IT 규정, 통신의 이쪽. 그 다음에 전자, 나머지 부분은 ISO죠. 그래서 제가 틀렸을 때 모르는데 얼추 세계 다 합하면 5만 정도쯤 될까 생각이 돼요. 근데 KS는 우리나라 한 2만 1천 정도 되죠. 또 ANS는 한 3만 5천 정도 될 거예요. 5년마다 적합, 부적합 심사해서 아웃데이트되고 쓸모없는 거는 떨어져서 없어져요. 또 새로운 것도 끊임없이 만들고. KS가 아마 신규가랑 해서 한 200, 한 2, 30개 나올 거예요. 대형, 신규에서. 그래서 한 신규는 오니까 100개 안쪽에 나오고 대형이 한 100몇십 개 나오거든요. 활발한 거 아니에요. 절대 활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맞는, 우리 시장에 부합하는, 우리 시장에 있는 독특한 환경에 필요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못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다 IC나 ISO나 IT 걸 따라가 쓴 수준이에요. 여기 SDOC에 계신 선생님들은 불편하시지만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 국제 표준에 국토원에서 자금 지원받아서 번역도 결코 쉬운 노릇 아니에요. 해보시면은 진짜 어려운 노릇이에요. 그거. 제가 제 영어를 쓴 논문을 제가 한국말을 번역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농담 같으시죠? 진짜로 한 달 걸려요. 몇십 페이지 번역하려고. 그래서 국가 표준이 국가의 중추고, 그리고 국가 표준이 존재하지 않은 여러 영역에는 단체 표준에게 들어와 있어요. 분야별마다 산업 분야별 단체 표준이 있잖아요. 그 단체 표준이 국가 표준이 없는 영역에 주로 껴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저 단체 표준을 가서 심사를 가봤더니 이게 또 유사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단체 표준을 만들고 싶다 하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유사 기관에 합의를 얻어요. 그 과정이 또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국제표준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향식이에요.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이 아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단체표준이요. ASTM이라든가 ASM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쪽에 업무하시는 분들은 ASTM은 많이 들어보신 단체실 거예요. ASTM 인터넷에 배치하는데 그러한 국제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단체 표준의 여러 가지 표준들은 바로 어디로 가죠? ISO나 IC나 IT에 가서 채택이 되고 그것이 다시 국가 표준으로 내려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기술 규제가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갖고 기술 규제의 내용을 표준에서 따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기술 규정의 내용을 따로 만들지 말고 있는 국가 표준을 쓰고 또 국제 표준을 그대로 써라. 따다가. 왜냐하면 국제 표준이나 국가 표준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죠.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연구를 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합하는 것이 나중에는 TBT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테크니컬 배리어 특수에 대하고 교육상 기술 장벽을 해소시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저러한 기술의 규제가 무역의 장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교육의 흐름에, 상품의 흐름에 장벽이 되면 안 돼요.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표준들이 나온 중에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규제는 뭐를 하는 거죠? 규제 정책의 규제를 보면 정부가 뭐 못한다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건 왜 못하게 해요? 국민의 생명을 생명이나 건강 이런 거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규제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이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법제화시켜서 강제로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술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법률에서는 그런데 큰 틀에서 근거 조항만 두고 고시에서 주로 세부적인 걸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률에다가 세부적으로 써놓으면 법은 자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기 어렵죠. 국회가 열려야 바뀌는 하고 1년에 2번밖에 안 열리는데 한 번 놓치면 1년씩 지나가는데 기술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그 기술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그 규제들의 변경사항이 1년에 한 400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한 400건 정도가 나와요, 1년에. 그런데 그거는 시급히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기술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못 바꿔주는 날은 실패하는 거예요. 일본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 80년대에 안전에 너무 치중하다니까 그럴 때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걸 사회에 적응해 보려고 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나오겠죠.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사시는 거, 저도 잘 살고 진시황제보다 더 잘 먹고 사시잖아요. 아니에요? 네로보다 더 사시는 거예요. 네로가 이런 입어봤어요? 겨울에 여러분들 과일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이동할 때 네로보다 훨씬 편하게 이동하시잖아요. 차 타고 이동하잖아요. 네로는 비행기도 못 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로보다 훨씬 더 잘 사신대도요. 그건 누구 덕이에요? 과학자들 덕이에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풍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과학이 없었으면 우리가 풍요로움에 올 수 없죠. 이 과학이 풍요롭기 때문에 정치도 민주화가 꽃을 핀 거예요. 배고픈 나라는 민주화 된 나라 없어요. 아니에요? 북한이 민주화 됐어요? 그건 아무리 믿어지지 않죠. 믿을 수 없고.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이 민주화된 나라 있어요? 없어요. 민주화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경제력이 풍요하면 과학기술이 백업이 돼야 돼요. 그 우리나라가 그거 잘한 제도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과학고 있죠. 카이스트. 걔네들 공짜로 먹여주고 군대도 빼주고 등록금 나는 대학교 다니는 바람에 우수 인력이 굉장히 잘 선반했다고 봐요. 솔직하게. 그 제도 너무 잘하는, 누가 있는지 너무 잘한 제도예요. 걔들이 국가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이건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수 인재가 몇만 명 먹여 살린다고. 사실이에요. 자, 이제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경우에 따라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고시를 해갖고 세부 정보를 쉽게 바꿔주는 게 하는 거예요. 테크니컬이. 그리고 이제 그러나 저것을 기술 규제가 상당 부분 이런 국제표나 국가표를 따다가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어요. 또 적합도 평가, 내가 그 표준을 만족시켰느냐를 입증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만 들어드립니다. EMC 여러분들 많이 전자파 많이 들으셨죠? 전자파 규제가 어떻습니까? 여기 이쪽에 사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IEC의 시스포 규정을 그대로 쫓아옵니다. 국제기구 IEC에서 중에 특별위원회 시스포라는 데서 EMC 규정 만들거든요. 전 세계가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입증하는 방식, 내가 그날 IEC 규정에 그대로 만족시켰기 때문에 입증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입증해야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입증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요. 어떤 사람이 유럽에 가서 보니까 덴마크에서 가서 보고 미국에 가서 보고 한국에 가서 공원에서 유모차가 애기 엄마가 있다가 공원 데리고 나왔다가 유모차를 놔두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유모차 끌고 들어가기가 뭐해서 그 앞에다 놔두고 들어갔어요. 화장실을.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덴마크는 어떻게 하는가?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자,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는 행인이 봤어. 그 동네에서 그 동네 공원에 나온 사람이 애가 혼자 그건 뭐라 그래요? 구르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모차에 앉아 있어. 애기 엄마가 안 보여. 애기 엄마 화장실 갔으니까 안 보이겠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신고해요. 경찰에. 여기 애 있다라고 신고하고 경찰 올 때까지 있고 여기 있다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가요. 덴마크는 어떻게 할까요? 예? 데릴까요? 그럼 죽이는 거지. 그냥 끌고 어디를 끌고 가요? 우리 집으로 끌고 유게 되는 거예요. 그거야 진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요? 언제까지? 엄마 나올 때까지. 맞아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거기에 애가 있으면은 얘 엄마가 피치 모자를 향해서 화장실 갔거나 어디가 있어 잠깐 방개 났겠지 하고 기다려서 애를 달래고 있어요. 오겠지 하고 이 세상에 애기를 놔두고 갈 세상에 엄마는 여기 없다. 버리는데 여기다 버릴 푸기 있겠어요? 제대로 낳으면 그러니까 거기다서 봐주고 있어요. 한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원에 갔는데 애만 있어. 경찰서에 가지고. 경찰서에 데려다 줘요? 그냥 가다. 선생님 말이 제일 맞죠. 그냥 다 얼른 여기 세발리면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빨리 지나가요. 그 앞에 더 빨리. 우리 얘기하는 거니 저서 우리 얘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가 높은 거죠. 예, 저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여기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 올 거라고 믿는 나라는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봐요. 그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회적 신뢰성이 없는 나라는 어떠죠? 소송이 남발합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라는 게 뭐예요? 저놈이 나를 해칠 일을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해칠 해를 안 했으면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업만 하면 시중팔고 둘에 한 건 이상이 어떻게 되죠? 같이 하다 보면 동업하다 보면 소송으로 끝나죠? 아니에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두 집에 한 집은 소송하면 한 집은 두 집이 아니라 10집에 7집은 소송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민사소송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죠? 세상에? 세계에서? 미국. 대한민국. 미국은 돈 없어서 소송 못해요. 소송하면 집 날리고 다 날려서 미국은 소송 못해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높아서. 미국에서 사시면 나중에 웬만한 문제 참고 사세요. 변호사한테 소송하면은요, 변호사가 코트까지 가서 이기잖아요? 보통 40%가 뺏어갑니다. 자동차 사고 뭐 해갖고 이기잖아요? 맥도날드 가고 뭐 해갖고 이기잖아요? 40% 뺏어가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변호사 친구 때, 야,
이거 사지 뭐 혈전 멀쩡한데 뭐 잘못돼갖고 사지 좀 잃어갖고 소송해주면 40%까지 가져가니까 두 건 해주면은 뭐 사지 다 잃어먹어도 네가 낫겠다. 씨. 무슨 말씀하냐? 걔는 80% 먹고 당한 사람 60%밖에 못 가져가니까. 근데 나쁜 변호사를 옆에 항상 두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EMC 같은 경우는 명예 그 유럽 국가는 어떻게 하죠? SDOC라고 그래갖고 자기 적합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EU에서 정한 EU 표준을 만족시켰다 하는 걸 스스로 테스팅하고서 선언하고 팔는데 자기가 테스트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했다는 팔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제조업체가 굳이 국민의 안전에 해할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은 야 정부에서 갖고 와봐. 내가 테스트한 다음에 문제 없어야 팔아. 알았지? 그런 나라가 어디죠? 한국. 더 심한 나라는 중국.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중국은 저걸 가려면은 스스로 선언하고 팔아라. 그런 제도가 중국에 10년 안에 들어와요? 아니, 군사건이니 해가지고 뭐 죽고 그러잖아요. 저거 했다면 정부 나가라 그럴 거예요. 시지성님 나가세요 하는 소리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적합 선언하면 뭐가 좋죠? 그 사회, 그 기업체들이 제조업체한테 너 자기 네가 선언하고 네가 팔아. 이래서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았지? 하고 하는 나라랑 갖고 와봐. 시험하고 갖고 와봐. 너 제3자일 때 시험 받고 또 3자일 때 한번 리뷰해보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IT에는 들여다보고 있죠. 전기안전도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나 반칙 공기업이잖아요. 거기서 들여다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테스팅하고 바로 파는 사람이랑 테스트하고 인증받고 파는 사람이랑은 일주일 열흘 차이가 나고 비용 들어요. 요새 같은 앞으로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때는 시간이 돈이죠. 시간이. 5G 폴더폰 열고 뭐 하는 폰 하루 경쟁하고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소개하려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성이 낮은 국가는 그런 신뢰성이 적은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것이 있는 나라가 경쟁력이 큰 거예요. 도로 이런 것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지만 그 위에 형성되는 사회적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잘 돼 있다. 경쟁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 못 가는 게 압축 충전을 해왔어. 그래서 압축적으로 빨리빨리 났어. 도로도 놓고. 사회적 신뢰성은 그러나 아직 쌓지는 못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고통의 세월을 좀 겪어야 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믿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높다. 그걸 아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 뭐 젊으신 분 있지만은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소리예요? 늦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매냥. 그래서 코리안 타임. 지금 코리안 타임이라는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없어졌어요. 2번, 3번 안 나타나면은 잘못되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 약속 안 해요. 쟤는 매일 듣는 사람. 야, 시작하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사회가 경험하고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더 좋은 사회로 갈 거고요. 규제 방식도 그래서 사전에 하는 방식, 우리는 사전에 국가에서 다 들여다보고 안전하다고 입증에다가 팔고, EU같이 사회적 신뢰성이 높은 나라는 야 먼저 팔어. 나중에 문제되면 네가 그때 사법적으로 다친 사람들, 피해본 사람 물어만 줘. 알았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전에 신문 잠깐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교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누가 요새 인터넷에 핸드폰에다가 신문 다 걸어놨더니 신세만 하나씩 읽을만 했더니 청교도 얘기를 해놨는데 청교도가 미국에 처음 넘어왔을 때 공동생산 체제였대요. 그래서 같이 마을에서 물건을 만들고 같이 동일하게 놓아놨었대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생겨요? 상호 비난하게 되고 특히 기근이 닥치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더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더래요. 일은 안 하고 남만 비난하고. 그래서 한번 기근이 온 다음에 굶어 죽기 전에 나타나고 나서 자, 지금부터는 할 수 없다. 이래가 재배한 만큼 가져가라. 그런 체제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재배한 만큼 사유재산 인정하고 재배한 대로 가져가라 했더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더래요. 그 전에 비난만 했던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채소를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그 미국이 그러한 경우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회주의를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도 신뢰성 낮은 사회에 가서 살면은 엄청난 사회비용이 들어간다. 소송도 해야 되고, 소송이 하루아침에 끝나요? 안 끝나요? 웬만한 소송 몇 년씩 걸리죠, 다. 진 다 빠지죠? 중간에 누구한테 돈 갖다 줘야 돼요? 변호사한테 갖다 돈 줘야 되잖아요. 변호사님도 여기 또 계시던데 몇 분. 아, 내가 아까 나쁜 변호사 그 얘기를 잘못했구나. 내가 연육할 때도 몇 분 계셨는데. 변호사는요, 나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예요. 좋은 변호사는 나쁜 변호사예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옛날에 그 누구죠? 풋볼 선수, 흑인 풋볼 선수 그 부인 죽였는데 무죄로 나왔잖아요. 형사에서는, 민사에서는 져가지고 엄청나게 돈 물고 나중에 거지 쪽박차고 교도소 갔다가 그렇게 된 사람 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친구가 돈 다 끌어 써가지고 형사재판에 유명한 변호사 갖다 하는 바람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무죄로 나왔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다 그놈이 죽은 게 확실한데. 근데 민사소송에 졌어요. 그래서 돈을 물어줬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제도 같죠. 형사에서는 이겼는데 민사에서 진 것. 그게 미국이에요.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 형사소송을 한 변호사들이 좋은 변호사예요? 나쁜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 선생님 어디 계시더라? 내가 면접했는데 두 분이나 어디 계시더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이럴 때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여기서 의뢰해드리죠. 두세 분 계시던데 오늘 안 오셨나? 왔어요. 예? 아 아니,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KS 그 소송도 하고 계시던데 왜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손 들으는데 안 들으면 학부에서는 제가 학점 절대로 안 줘요. 선생님을 우습게 봤다는 걸로요. 아까 기술 규제는 표준인데 강제 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 규제는 자꾸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을 그대로 인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다고. 대만은 자료를 보니까 대만은 국가 표준이나에 80%가 부합돼요. 그대로 국가 표준을 그대로 자기들의 기술 규제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규제와 표준은 조금 더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규제는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고 표준은 생산성과 관계가 많은 거거든요. 또 특정한 정도의 규격을 갖췄다는 것에 입증하는 것이고 또 상호 그 호환성을 높이고 그래서 약간 목적은 다른데 거기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술 규제나 표준이나 다 같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 방식을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을 입증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져보는 게 적합성 평가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물병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예를 들면 물병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병을
뭐 여러 가지 만들면 머리 아프니까 한 3가지만 만들자. 그래서 그걸 쓰기로 했어요. 그럼 만드는 사람들 편하잖아요. 3가지만 중에 하나만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 여기 담는 사람들도 그 정도만 생각하고 10cm, 여기 3cm, 또 폭이 뭐 해갖고 3가지 정했어요. 2cm, 3cm, 10cm. 2cm, 3cm, 10cm로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했다는 것 적혀있으면 그걸 내 제품이 10cm, 3cm, 2cm를 만족시키는 걸 입증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방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적합성 선언하고 공급자가 스스로 나 2cm, 3cm, 10cm 만족시켰습니다라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적으로 내가 책임져요. 왜냐? 그런 피해 받은 사람이 소송 걸 거 아니에요. 민사상으로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SDOC가 잘 발달돼. 이유는 주로 SDOC로 갑니다. 그런 나는 그렇게 가도 돼. 왜냐? 이거 SDOC로 다 돌아쓰려고 그러면요. 제품을 저렇게 팔게끔 해주려고 하면 거의 모든 제품들을 그 나라의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 했는데 기업체가 망해버리면은 피해 보상도 못 받잖아. 그래야 안 돼요. 망해버리면 보험회사는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법, 재정물 하자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직무적 책임도 물어요. 그래야만 함부로 안 하니까. 그런 법들이 저변에 잘 돼 있어야 SDOC 제도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요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습기 피해 구제 개정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은 전 세계에 없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습기 때문에 많은 분이 피해를 받는 걸 알고 계시죠? 내가 가습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을 해서 그 제품을 사서 쓰고 그리고 그 영수증도 갖고 있고 그래서 내 폐가 망가졌다는 걸 때문에 됐다는 것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병원에 그걸 띄워주면은 그 옥시에 가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 받아낼 수 있죠. 법원에서도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물어줘. 가끔 물어준다고. 그런데 법원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운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아픈데 이거 가습 때문에 같은데 의학적인 장면은 충분하지가 않아.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법원에 가면 지잖아요.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그렇다고 제조사한테 다 물어주라기에는 근거가 빈약해.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가습기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습기 제조물을 그 파는 회사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1250억을 걷었어요. 2천억까지 걷을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이기지 못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의사님들이랑 같이 앉아서 봤을 때 개연성이 있다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위원 하는 일이고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그 이흠예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저기 하시면 오는데 옥시만 판 게 아니라 전부 저거를 제품을 몇십 개 회사가 팔았어요. 열몇 개 회사가. 그런데 조그만 회사에서 물건 사신 분은 우리나라 보험제다가 제품에 대한 보험제다가 완벽하지 못해서 한 건도 못 물어주고 제대로 못 물어주고 망해버렸어요. 한두 개. 10m 걸리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으니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그 회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회사 물건 만드는 회사가 망해버렸는데. 옥시 같은 데는 안 망하고 지금 버티고 있죠. 옥시가 본사에서 4천억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피해 배상해주라고. 그 케이스는. 그래서 자기들 팔아서 한 1,500 갖고, 한 5,500 갖고, 한 4천억 물어줬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산 사람들은 자산이 있으니까 계속 받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는 망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그 세크레노 회사가 이름도 그 1250억에 납부도 못하고 망했는데 그 환자들 세프에테도 피해를 입어서 돌아가신 데는 3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3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 우리가 정의사회라 똑같은 걸로 10억을 똑같은 일로 한쪽에 하신 분은 10몇 억씩 받았는데 조그만 회사 사는 바람에 한 푼도 못 받은 사람한테는 그냥 3억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얼마나 많은가. 뺑소니 차에 쳐갖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뺑소니 차에, 선생님, 뺑소니 차에 갖고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울고 가세요? 어떻게 되죠? 뺑소니에 치어 돌아가시면요? 예? 국가가요? 그러면은 국가가 뺑소니 차리는데 물에 빠진 사람도 돈 줘야겠네? 국가가 책임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물어줘요? 예? 대중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1억 5천 맞습니다. 누가?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회사가 영업 이익분의 일부분을 걷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소한 책임보험은 들었을 거라고 보고 어떤 사람이 천든지 모르지만 이 보험회사 들었을 거라고 보고 우선 1억 5천 물어줍니다. 잡으면은 1억 5천 준 거에 그 보험회사, 해당 보험회사 돈 받아가지고 1억 5천 빼고 나머지 거 있으면 주겠죠. 근데 요거는 세크가 내지 않는데 줬어요, 사실. 한 푼도 못 냈는데. 의사상자 있죠? 신문에 나오시죠? 뭐 주고, 물 빠지는 거 구해갖고, 그러면 신문에 의사상자로 지금, 그 법이 있어요. 의사장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한강에서 혹은 수영에다가 어린애 구워주고 하다 본인이 신발에서 돌아가신 분 신문에 한 번씩 나오죠?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상장 하나 주고 많아요? 도지사님이랑 시장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분들 상장 하나 주고 그리고 많아요? 조의금 한 50만 원 갖고 오고 많아요? 어떻게 해요? 2억 나 돌아가시면 의사 사상하면은 돌아가시면 2억 다치시면 최대 1억 5천까지. 그래서 사복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 솔직하게 본인으로서. 이게 또, 그런데 이게 사회적 시도도 많이 쫓아가니까 저는 2억 안쪽으로 가야 된다고 봤는데, 의사도 2억밖에 안 주는데, 적합 선언하다가 별 얘기까지 다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물건 사실 때는 어느 물건 사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크레딧 카드를 돈 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품명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마트에 사실 이마트 카드를 빨리 쓰십시오. 쫀쫀하게 내가 100원 0.1% 준다는데 그거 1,000만 원에 사야 만 원인데 내가 그거 하는, 아이고 내가 그냥 가겠다 하잖아요. 그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카드를 쓴 거는요, 바로 우리 그 산하센터에서 연락해가지고 썼다고만 하면 이마트에서 거기 연락하면 거기서 사용 내역을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카드를 사잖아요? 카드에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포인트 입력되죠. 예? 포인트 입력되죠. 포인트 입력이 총액 카드, 일반 카드는 크레딧 카드. 자기가 그걸 쓰고서 이마트 등록이 돼 있으면. 그렇죠. 개별 포인트.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쫀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0만 원 써야 만 원인데 하고 저도 안 하다가 요새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카드 있어도 안 했는데 0.1%인가 뭐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1,000만 원 써야 만 원이야. 내가 그거 하고 앉아있을 때는 집에 빨리 가는 게 낫다라고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항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증자료가 가장 완벽한 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산 다음에 그 영수증 만원고 계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탈라도 입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DB 갖고 있잖아요. 무슨 용어로? 여러분한테 마케팅 하려고. 여러분 뭐 사는 걸 봐서 그 자료 축적했다가 선생님 뭐 많이 사면 선생님은
그 수영을 하시는 분이로구나. 화학만 되면 신제품 나왔으니 수영복 사사요라고 마케팅하려고 그 데이터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여러분이 공부에 빠질 때 살려주는 거니까 쫀쫀하더라도 못 써라? 카드 써라. 아시겠죠? 외사 카드. 그 재래식 시장 같은 데 가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예? 인증제도라는 거는요, 제3자가 3cm, 2cm를 하는 거를 테이스팅 리포트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제조업체잖아요. 시험기관에 가서 이것 좀 재주세요. 그럼 거기 있는 장비 갖고 3cm, 2cm, 몇 cm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3의 기관에 또 가지고 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 성적사 이렇게 나왔고 내가 만족시켰죠라고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파는 방식이 인증에 의한 겁니다. 그럼 어떤 건 SDOC하고 우리는 그 인증을 하느냐? 우리 사회에는 SDOC 제품도 있고 인증 제품도 있어요. 그 인증 제품은 우회성이 높은 거, 광범위하게 많이 팔리는 것 중에 우회성이 조금 있는 거, 우회성이 아주 높은 거, 이런 제품들은 다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회성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우회성이 조금 있더라도 별로 안 팔리는 제품은 SDOC를 구분해요. 전 세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제도를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EU만, 유럽만 주로 그 SDOC의 제도가 많이 제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성이 높은 나라는 SDOC가 많은 거고, 사회적 신뢰성이 작은 나라는 서티, 인증 제품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거죠. 한 단계 더 거치니까. 시험기관 사장님들 계시는데 그 인증 사회적 신뢰성 높아지면 이거 우리 쪽박 쳐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이게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자의적으로 팔았다가 그게 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 될 만한 걸 인증을 받아서 차단을 다 해버리면 다른 문제는 큰 문제는 발생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사회적 신뢰성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하라고 믿음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안 하죠. 왜냐? 제조다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미필적 고의, 이거 팔았다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게 미필적 고의잖아요. 그러한 제품을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회만 저 SDOC가 광범위하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옥시 같은데 영국 회사 그 케이스는요, 이거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제품이. 물질은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잖아요, 누가? 제가 여기에 무슨 물질을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 화학물질을. 그러면은 그 화학물질을 만들 때 용도를 하나나 두 개만 적시라고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어디에 쓰일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물질은 해가지고 먹는 물질을 내가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바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에도 뿌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제품을 만들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 갖고 혼합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혼합을 단순한 게 아니라 열로 가열도 할 수 있어요. 판매 용도에 따라 다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료 물질 받는 사람은 최초에 쓰고자 했던 용도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리고 그 비용이 작게 들잖아요. 화학물질 같은 거는. 화학물질 같은 거는. 우리가 화평법, 화관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준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DB에 성적서가 있는 걸 팔고 사게끔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 얘기는 하루 종일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받게 되는 과정에 그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그 물질이 만든 사람은 물을 집어넣어서 가열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임도 없지. 그걸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물질을 갖다가 섞어보고 뭐 하면 좀 그릇이 그 가습기가 깨끗해질 거라고 물때가 안 묻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집어넣으면은. 근데 그거는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워갖고 열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게 독성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건데 그 교수가 실험할 때 문을 좀 열어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공기가 잘 흘러다니는 바람에 독성이 여기에 갇혀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하면 겨울에 문꽁꽁 잡고 그거 펴대는 바람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그 누구한테 많이 낳느냐? 애들. 애기는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그 가습기 켜놓고 있으면 옆에 있어갖고 누가 다는 문제가 많아지. 누가 덜 다쳤느냐? 나쁜 아버지가 제일 안 다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그리고 애 옆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애 새끼 시끄럽다고 마루에서 자거든 나가갖고 그런 분들은 다 멀쩡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쁘게 살아요. 그 인증과 이제 공급자 적합 평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결에서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기간에 시험할 수 있다는 자격을 갖춘 거를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인정해 줬어요?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놈이 제대로 된 아는 놈인지 모르는지 제가 다 거짓말만 시키고 있는지 무슨 아무 소리나 떠들려가는 건지 어저께 들은 소리 갖다 써보는 건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시는 이유는 귀한 시간을 내갖고 들으시는 이유는 저놈도 인정받았게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서너 가지 프로세스 거친 놈이만 하잖아요. 우선 최소한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교수할 수 있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강의를 하면 자기가 아주 의대자는 걸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박사학위 받으면 그런 프로세스를 면해주잖아요.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 사이에 강의평가, 논문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승인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보고 들어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의심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한테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듣고 지금 뭐 귀를 기울이신 것처럼 시험기관도 누군가가 시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래 내가 인정. 우리나라 코라스라고 그 캣츠 그 부표원에서 저 일을 하고 있죠. 한 700여 군데 아마 인정해줬을 거예요.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10여 개 될 겁니다. 인정기구는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봐줘요? 아니 아무나 인정을 막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칠레를 갔다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입학 시간을 날 몰랐는데요. 면접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들이 있는 누가 칠레 출장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이게 난담돼 12시간 차야 돼가지고 낮에는 슬슬 졸리고 밤에는 한 2시쯤 일어나고 잠이 안 와요. 또 어저께 저녁 때 니즈마켓에 커피숍을 갔더니 그 사람이 바리스타 교육실이라고 쳐내놨더라고요. 크게 우리 동네 커피숍에. 그래갖고 자격증을 준대요. 그 사람이. 저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줄 수 있어요. 이용규 바리스타 교실 차려놓고 이용규가 인정하는 자격증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권위만 없는 거죠. 나도 왜 못 줘요? 바리스타 책 두 권 보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인정해줄 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받았어요? 그 위에 누군가에게 해주면은 세상 끝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위에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기구는 피어 이발레이션입니다. 자기들끼리 국가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인데 인정기구가 코라스라고 미국은 9개 되고 일본은 4개인가 그렇고 캐나다도 한 2-3개 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몇 개가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하나 나라도 있고 유럽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EU는 하나씩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씩밖에 없게.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아일란 뭐 이래갖고 국제 인터내셔널 레바토리 그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거 만들어갖고 자기들끼리 피어 이발레이션 동료끼리 2년에 한 번씩 얘가 제대로 했는지 상호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ISO 뭐 이런 얘기 많이 여기 ISO 9000이라 하시는 회사에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시던데 내가 그 면접하면서 보니까 인증기구는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뭘 베이스로? 시험 성적서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정기구의 대부분은 시험 장비가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의 큰 T10에 가도요, 테이블에 사람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뭐 스코업이 많으면 몇 명 앉아 있겠죠. 그 해주는 범위가 넓으면. 그리고 시험기관, 교정기관. 시험은 테스팅하는 데고 교정은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시험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시험 기기가 잘못됐으면 성적서가 잘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기관은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검사는 인스펙션. 쌀이 뭐 제대로 됐나 가지고 푹 찔러서 옛날에 봤죠? 딱 인스펙션 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인가요? 예? 캘리브레이션. 예, 교정이 칼리브레이션 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요. 이 시험 인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5G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첨단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 지식이 없기는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 기관은 리버스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이 R&D 하는 사람은 만들었잖아요. 시험하는 사람은 껍데기에서 까가지고 안에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가서 회의에 가서 우리나라만큼 시험 인증 사업, 적합성 평가 사업이라는 건데 그거 하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으니 바짝 이거 독립사업으로 보고 밀어줘야 된다라고 한동안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도 그거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만큼 작품 여러 유형의 제품을 전 세계에서 2만 경제국에 파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팔죠. 선박도 팔죠. 반도체도 팔죠. 가전제품 다 팔잖아요. 이렇게 많은 공산품 종류를 파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수출의 의존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는 물건을 팔아본 나라들이 다양한 분야의 R&D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없는 나라는 R&D 할 수 없는 나라가 첨단에 갖지 않는 나라는 시험 기관들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첨단 제품이 나오면은 인증기관, 제조자, 그리고 국가가 같이 해야 돼요. 협업체제로. 국가는 그 제품에 대한 사양, 그 규격을 만들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그걸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 여기 공무원도 계시죠? 이거 말하려면 그냥 다 잘하시는데 부정적인 거 하나만 5G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5G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포지션에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계속 10년, 20년 있었어요. 2년마다 바뀌는데 그걸 쫓아오겠어요? 그런데 허가는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이랑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인증기관, 시험기관도 사실은 R&D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잘 맞아 돌아가야만이 제대로 인증도 하고 적합성 평가 산업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거 시험하고 인증서를 찍어주는 외에도 제조자 제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장비들은. 그런 나라들은 다 시험 산업이 발달된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설런트한 시험원들이 있어야 장비 조작도 제대로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어디냐 지금 북유럽 같아요. 근데 그런 나라의 전제가 모두 신뢰성이 있어요. 시험 이런 거에는 신뢰성이 기본이잖아요. 저놈이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안 거치고 내준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 시험 사람은요.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편인데 시험 산업은 여러분도 제조자 하시거나 뭐 시험기관에 계시거나 시험 산업은요. 품질 경쟁이 아니에요. KC나 KS를 무조건 따면 똑같아. 어떻게 따면 관계없어. 가격 경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시작이기 때문에 품질은 스스로 유지할 겁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프로세스를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그걸 안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너 이거 어디서 시험한 거야? 하고 물어보는 이유가
어느 나라 어디 사는 거에 물어보는데 하는 이유가 그 똘똘한 데서 믿을만한 데서 했는가 안 한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갔느냐? 저는 얼추 갔다고 봐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아까 유모차 있으면 그냥 훔치는 안다 그랬지만은 슬슬 아줌마들이 옆에서 봐주는 아줌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경찰서에 갖다 줄게. 경찰서 데려다 주는 게 가요. 저만 해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거 누가 이거 여기다 해놔라 그렇게 하고 있지 훅 지나가요? 젊은 세대들은 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많이 우습게 보시죠? 저는 나이 먹었지만 젊은 세대랑 같이 살았잖아요. 계속 젊은 애들만 보고 살잖아요. 젊은 애들이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국가 이권을 제대로 알아. 여러분 세대에는 저랑 똑같은 분들도 있고 옛날에 대학교 때 커닝도 했죠. 고등학교 때 커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수치가 아니었잖아요. 옆에 있는 하고 나도 하고 뭐 베끼고 뭐 대충. 요새는 그런 학생도 없습니다. 눈이 달라졌어요. 제가 7, 8년 전에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제 옆에 학생이 교수님 뭐 저거 갖고 보고 커닝했어요. 걔 이름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네 옆에가 커닝했다. 이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 알았다. 예, 알았다. 접수 그 학생 깎고요. 그 학생을 알려준 학생 말고 커닝한 사람이요? 네. 커닝에 대해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너 커닝했냐고. 어떻게 깎고요? 걔가 학점 F 나오면 교수님 왜 F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는 학생 불러야 되잖아요. 점수 주변에. 그럼 걔가 저 커닝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질 신분. 제가 그 학생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요 교수님이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자식아 이 친구 일을 여기까지 오냐? 너 인마 세상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그렇게 살지 마. 알았지? 내가 오늘 듣는 거 못 들은 척하고 할 테니까 그랬을 거예요. 너 그런 소리 누구에게 하지도 마. 그거 왕따 나하고 너 인마 이상한 놈인데 사회생활 못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재림단님 같은 경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고뇌에 빠진 거예요. 이놈을 야단을 쳐야 될지 우리 의사님 같이 선생님 말을 잘 알았다. 내가 걔 F 주도록 노력해볼게. 그리고 대기할게 너랑 나중에 오라 그래서. 그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단은 신고를 받았으니 그것도 안 가만 있으면 이 학생이 인터넷에 올릴지도 몰라요. 이게 와서 신고했더니 친구 유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렀어요. 너 커닝했냐? 어떤 학생이 와서 얘 커닝한 놈이 어떤 놈이 커닝했다는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씨는 주겠다. 근데 대를 시키고 너 걔 외에도 그 뒤에 있는 애들 전번 애들한테 물어봐서 너 커닝한 거라면 너 F 주는 게 아니라 퇴학시키겠다. 교수까지 기망한 걸로 해가지고. 너 지금 5분 시간 줄 테니까 여기 앉아서 잘 생각해. 나 나갔다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서 갔다 와서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쉬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해결했어요. 겁박하시네, 겁박. 겁박한 게, 겁박하다고 또 교수가 겁박해서 할 수 없이. 한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학교에, 대학에 오래간만에 방문하실 텐데요. 제가 올 초에 우리 조교들이 교수님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인터넷 교수들 학교에 막 떴대. 뭐로 떴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 일 때문에 학생들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렸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학기 수업할 때 무슨 일 때문에 결혼하고 안 할 사람. 그러니까 안 들더라고요. 그럼 할 사람.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럼 안 할 사람들이네. 그랬더니 수업 들어갔더니 뭐 하도 좋고요, 안 해도 좋고요 이런 학생이 많더라고요.
애 날 사람, 안 날 사람. 그랬더니 안 나겠던 애들이 한 6명 들더라고. 이 앞에서 6, 7명이 학생 한 60명 듣는데 7, 8명이 들었어요. 근데 배로 앞에 있는 여학생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왜 안 나냐 애는? 그랬더니 저는 결혼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낳냐 그랬더니 자기는 애 싫대요. 그리고 애에 쓰는 거 돈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그 돈을 내 인생에 그냥 지켜 투자하는 게 낫지 시간, 돈 그런 거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너도 안 낳고 다 안 낳으면 우리 인간 공멸하는 건 둘째치고 공멸도 하고 나중에 너 늙었을 때 누가 먹이 살리냐? 다 안 낳으면 우리 늙어갖고 힘 없어서 생산성 없을 때 누군가는 해줘야 될 텐데 너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애 낳고 싶은 사람이 애 낳는 거지 자기 낳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같은 딸 낳게 왜 걱정돼서 그러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을 하도 치밀어서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갈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은 성장하지 않냐?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살아야 했는데 좋은 직장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적응해서 집도 사고 애도 둘, 셋 낳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라고 배웠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랬더니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봐라. 인생에 가장 평범하게 하는 게 그거 같지만은 그 평범을 지키는 것, 그 비범의 평범을 지킨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태어나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아가씨, 좋은 남편 만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집 사고 애들 키우고 이게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그거 지키기가 쉬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학생들은 그게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고 하는 것처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끝냈더니 그 학생이 올리지 않고 제 판단에 옆에 있는 애들이 교수님이 자기 가치관을 너무 강요하고 있더라. 그래서 왜 안 나는 학생한테 나라고 자꾸 그러니까 교수님이 왜 남의 애를 나타나는데 왜 신경을 거야? 그래서 제가 조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또 나가서 그 얘기 했다가는 완전히 갈 수가 있어가지고 적폐다 몰리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수업을 그런 거 하는 거 듣기 싫은 사람 오지 말아요. 왜냐? 내 말은 다 내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 아니라 다른 말도. 그런데 여러분 내 가치관을 동의하든 안 하든 수업 듣기 전에 내 가치관 듣기 싫다. 그런 사람한테 그럼 안 들으면 된다. 다른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 경험과 지식이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 믿는 말을 하지 믿지 않는 말을 얘기하겠냐? 나는 믿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선생한 거고 내 믿는 말 얘기한다. 네가 수용을 하다 안 하는 건 네 일이다. 나 싫다고 그러면 저런 교수 말 듣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믿고 살아라. 조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그 대학의 학생들이 그만큼 변하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이 승리 얘기도요, 저는 얘기했었어요. 학생들의, 젊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는 저는 감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벌써 터져도 수십 번도 여기 더 터졌을 거예요, 아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랑 대화할 때는요, 제가 우리 아들이랑 대화를 제일 잘하는 아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두들겨 패고 싶은 적이 수십 번도 더 있었어요. 그거 다 넘어가서 지금은 둘이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훨씬 다시나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랑 잘 대화하시려고 그러면요, 뭐를 내놓아야 되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아이 말이 필요해요. 진짜입니다.
선생님 가치관을 선생님 자녀라고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여러분 가치관을 그대로 지키려면 그 수용이 안 돼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처럼 하고 나랑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고서 대화를 해야지.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보고 대화를 시작하셔야지. 내 자신이니까 넌 막 두어서 아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오늘 배운 말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녀랑 얘기할 때 다음에 하나. 아까 이제 기술 규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기술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는 ISO, IC, ITU, JTC1이라고 요 규정을 따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계 각국이 이렇게 만들면 기술 규제가 동일하니까 시험을 2번, 3번 할 일이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교육이 더 촉진이 되겠죠. 그렇죠. 시험을 자꾸 받으면 비용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기에 영향 평가 제도를 두고 있어요. 1년에 한 300~400개씩 기술기자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국회의원에서 저걸 체크해 봅니다. 국제적 표준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표준이 일치하면 국무조정실을 불러가지고 국회의원을 앉혀놓고 왜 이거 국제표준이랑 일치하지 않느냐 해명을 해줘야 돼요. 해명이 안 되면 그 국제표준을 따라서 변화시켜줘야 돼요. 1년에 한 10% 정도는 그 국제표준이랑 다른 것도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을 해서. 북한은요, 표준 중에 어떤 표준이 있냐면요, 얼굴형에 따른 머리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땡문한 사람, 네모난 사람 한 4~5가지 얼굴 표시해 놓고요. 그 사람 그런 얼굴형에 적합한 헤어스타일 4개, 5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딱 그 미장원 남자 머리 깎는 데 가면은 얼굴 보고서 선생님이 택할 거는 요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택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입증이 된 거죠. 그런 얼굴 형태는 요런 헤어스타일이 맞다고. 그러니까 하나 하면 너무 강제적인 게 한 4개 정도 해놨어요. 체크하시면 항상 빨리. 그러니까 생각할 거 없죠. 찍으면 되니까. 자기 4개 중에.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기술 규정들을 만드는 국가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업이 빈약하잖아요. 근데 선진국의 제품을 갖다 사다 쓰면은 개도국의 산업이 클 수 있어요? 평생 못 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제품을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술 규정을 빨리 만들어요. 그러면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쉬운가요? 이 조그만 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새로 R&D를 해야 되고 공장을 만들고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보니까 어디 조그만 산업체 하나 있어서 팔아먹고 있는데 걔랑 싸우기에는 또 이겨봐도 돈 남을 게 없어. 그러면 결국엔 그 시장 포기하고 큰 시장만 주력하게 하는 사이에 그 회사의 국내 기업체는 거기서 쌓은 노하우로 조금 더 공장을 짓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의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중국 요새 핸드폰 3, 4위 막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 하웨이서부터 ZTE 뭔가 그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안 사장님? 한 10개 정도. 10개요? 100개 넘은 지가 1년 넘었대. 200개 입고 갈 거라고 에이펙에 중국 대표한테 물었는데 100개는 훨씬 넘었고요. 200개 입고 갈 거는데 저희도 자세히 몰라요. 중국의 시험기간이요. 2,000개래요. 시험기간. 일치가 안 되는 그래서 이게 TB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질 않죠. 90년도 전후로 해서 WTO라는 걸 만든 것은 대량 생산과 아울러서 교육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 WTO라는 국제무역기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서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은 WTO에 가입한 국가는 TBT 협정을 자동으로 서명한 거랑 똑같아요. TBT 표준화 기술 규정으로 교육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걸 서명해야 돼요. 그래서 WTO에 가입한 나라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원장님 이런 거 전문가세요.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사전에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게, 각국에다 알려주게끔 돼 있어요. 기술 기자를 바꾸면. 그걸 우리가 노티스라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아이고,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집어넣네 하면은, SPC라고 그래갖고, 스페셜 트레이드 컨서널 써놔갖고요. 특정 무역 전환을 제기합니다. 그 나라에서. 야, 이거 문제 있어. 바꿔줘야 되겠다. 입법화 과정 중에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면은, 그 나라가 말 안 들으면 싫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는 연합해서 여러 나라가 너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면 WTO에 제소합니다. 그러면 그에 상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중국도 가입했죠, WTO. 그렇죠. 중국은 그런데, 이 MRA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MRA는 이제 교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험이나 한국에서 시험을 받거나 우리가 지금 MRA는 상호인정협정이라는 것을 맺은 나라가 정보통신부장이 6개국이 되거든요. 미국, 카나다는 2단계까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발효가 금방 될 텐데 그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MRA를 맺으면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우리 미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 규제를 한국 시험기관 중에 할 만한 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여간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요거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규제를 제대로 시험할 수 있는 데다라고 평가해주면은 거기를 지정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면은 거기 가지고 가서 물건을 가져가고 시험을 받으면은 미국에 안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시험을 한 번에. 한국 것도 한국 KC 마크도 여기서 받고 미국 것도 여기서 받으면 비용이 덜 들겠죠.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협정을 이미 우리가 6개랑 맺었고요. 그런데 중국은 딱 한 나라랑만 맺었어요. 싱가포르. 우리가 맺자 하더라도 그 정보통신은 아니고 전개안전 쪽이나 이쪽에서 하더라도 거의 잘 안 하는 나라예요. 전개안전은 맺었는데 실제로 효력이 없어.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국은 시장문을 열어놓는데 굉장히 폐쇄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사실은 말을 안 듣고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예를 들면요, 미국이 MRA 1단계를 우리랑 맞지 않으면은 중국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에는 이제 인증기관이 시험 성적서를 어디서 갖고 와도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인증기관이 지는 거예요.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시험만 하는, 아까 얘기한 SDOCF는 제조와 그 시험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험을 잘못했으면은 인증까지 받아야 되는 것은 시험기관의 잘못이나 전혀 관계없이 인증기관이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이 시험 성적서를 누굴 채택하느냐 여부는 인증기관의 고유 권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너희들 앞으로 미국의 인증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갖고 팔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미국 인증기관이 중국 거 시험기관 성적표를 그대로 인정해줬는데 MRA, 상호 협정을 맺지 않으면은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버팅기는 바람에 미국이 양보해서 미국의 지정기관, 아까 인정기구 있었죠? 요 인정기구. 미국의 인정기로부터 중국, 이게 복잡한 얘기라, 중국 시험기관이 직접 인정을 받으면은 면제주겠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를 전부 안 하신 분은 복잡하실 텐데, 이미 중국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기인이 뭐니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어랍쇼 이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 꼭대기 치고 오겠다 싶어서 약간 억지를 부리고 하웨이가 무슨 했내는 중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눌러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안쪽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여기 중국분은 안 계시죠? 우리 꼭대기에 올라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제동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은 벌써 미국이 천천히 힘을 잃고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된 이후에 미국은 내리막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아무리 치졸한 사람이 됐더라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될 적은 없거든요. 그건 뭐냐? 미국의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뉘앙스가 있는 사업을 했던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고 했다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 국민들 여러 가지 수준도, 정치인들 수준도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역사가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동맹국가의 신뢰를 있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여러분들 어떤 때 부르잖아요. 김정은의 태도. 근데 누구나 다 요새 트럼프라고 부르고 말 놓고 있잖아요.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그만큼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그 국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천천히 최정상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됐죠? 중국의 역사가 20년, 왕조가 20년 정도래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가 50년 이상 넘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미국만큼 2차 대전 후에 지금 한 70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 보면 오랫동안 지배한 나라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대통령의 능력을 보니까 우리가 누굴 뽑느냐? 그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실력이고.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선생님을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우리 실력 아니에요? 누굴 뽑든지 간에 우리 실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은 도는 거고, 역사는 흐르는 거고, 그게 우리 쪽에 유리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끊임없이 우리 발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고요. 이제 끝마디쯤 돼가는데요, 시간이. 제가 요새 연구하고 있는 그 에이펙 가서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마지막 시간쯤에 한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보다 다 좋은 인원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에이펙 가서 몇 년 정도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직구들 하시죠? 해외에서 물건 드시잖아요. 알바나 이베이 이런 거 통해서 아마존이나. 근데 수입업자가 100개만 사오더라도 그 제품이 한국 법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시험해보고 팔게 해주잖아요. 그냥 못 갖다 팔아요, 수입업자가.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두 가지를 체크해요. 뭘 체크하죠? 첫 번째, 관세 냈는가. 두 번째, 보세청구에서 갖고 나가려면 관세 냈는가. 두 번째, 시험 인증서를 보여줘야 돼요. 한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법적 요건을 채웠는가를 입증을 해줘야만이 물건을 갖고 나가게 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물건 사오는 것이 극소수였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한두 개 사오거나,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소량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직구가 일상화됐어요. 그 제품들이 대한민국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안 만족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잖아요. 물론 사고 안 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제조국가에서 이미 그것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갖고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 회사가 지금 중국에만 200개예요. 한국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막 들어올 경우에는 의외의 문제점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그러한 제품이 돌고 있는가를 체크해볼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세계 문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제품을 보면은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대량 생산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소량 생산도 가능하잖아요. 3D 프린터라는 게 뭡니까? 한 대씩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대씩 만드는 것도 회력값이 바뀌면은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그런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제품값은 100만 원짜리인데 그거 평가받으려면 100만 원 더 나온 것도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4차 산업 200만 원이면 4차 산업에 그 카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품값이 되면.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러한 적합성 평가 체계, 표준이 아니라 적합성 평가제는 90년대 전후로 만들어요. 이 틀이 기본적으로. 이 틀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매스 프로덕션이 이미 시작되고 성숙기에 들어섰고 우리나라가 88년 전후로 대규모 생산해서 뭐 자동차도 타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작은 나라들, 쉬운 국가들도 수출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러한 세계적인 무역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 제도가 4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3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기술의 변화의 발전이 엄청나게 돼서 대규모 생산과 대규모 유통이 아니라 직구에서 되고 하나씩 되고 소규모 생산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3, 4년 전에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때 에이펙 가서 제기하면은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교수님은 답도 없는 건 문제만 제기하시고 우리 보러 어떻게 할 거냐고. 누군 몰라서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답을 찾은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저희 에이펙 텔에서 정보통신 부분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논의가 됐고, 그랬는데 제가 연말에 보니까 그거를 각국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주라 사실은 요새 첫 주부터 수업 받으면 나쁜 교수거든요. 옛날에는 첫 주에 수업 받으면 좋은 교수였어요. 수업 별로 안 하는 교수로. 근데 지금 나쁜 교수는 몰리면 큰일 나요. 선생은 좋은 선생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가야겠다 싶어서 가서 그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 9월, 10월, 15일쯤 한국이일 때는 그 연구비를 일부 완성을 제가 한 80%만 해서 연구비를 닫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거를 재단 하나 한국에다 만들어서 국제기구에서 돈을 좀 대주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꼴을 꼭 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국제기구는 데가요 한 발짝 뛰는데 한 3년씩 걸려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나 됐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뛰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이제는 안 될 거고요. 그런 시점이 머지않아 올까 싶고 그래서 올 가을에도 제가 열심히 떠들라고 그거 만들어야 된다. 1시간 45분이나 제가 강의하는 동안 움직이기도 하고 잘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의 탄생서부터 관여했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고위과정에 저도 굉장히 더 시간을 많이 써서 시간이 비는 대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제가 면접 선생님은 저랑 뭐 토론도 하시고 하셨지만 모든 분야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한 학기 동안 건강하게 계속 수업 잘 나가주시길 부탁드려서 강의 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